고려의 제8대 왕 현종대에 형성되기 시작한 고려 귀족 사회는 장기간의 평화를 누리며 발전했다. 농업과 무역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달했고 고려 청자를 비롯한 고급 문화가 융성했다. 특히 제11대 왕 문종대는 고려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완성기였고 안정기였다. 사회가 안정된 가운데 새로운 특권층으로서 문벌 귀족이 등장했다. 현종 10년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 별다른 정치적 변란이 없자 여러 대에 걸쳐 고위 관료를 배출하는 귀족 가문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그러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음서제를 활용했다. 음서란 오품이상 관리의 자손에게 관직을 주는 것으로 자기 능력으로 관직에 올라야 하는 수많은 사람과 비교할 때 엄청난 특혜였다. 오품 이상 관리의 자손은 음서를 통해 이른 나이에 관리가 되므로 오품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관직이 사실상 세습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점차 소수의 귀족 가문이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자기들끼리 폐쇄적인 특권 계층을 형성했다. 문벌 귀족은 자기들끼리 혼인하면서 폐쇄성을 유지했다. 특히 왕실과의 혼인은 귀족의 지위를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고려시대의 왕실의 여자, 즉 공주는 대부분 종친과 결혼하는 종례혼을 했으므로 문벌 귀족들은 딸을 국왕 또는 왕자와 결혼시켰다. 고려의 제7대 왕 목종대까지는 왕실의 근친혼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제8대 왕 현종대의 김은부의 세 딸이 왕비가 되면서 근친혼의 전통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김은부에 이어 이자연의 세 딸이 제11대 왕 문종의 왕비가 되면서 인주이씨가 두각을 나타냈다. 인주이씨는 이자연의 손자인 이자겸에 이르기까지 왕실과의 혼인을 독점하다시피 하며 제12대 왕 순종, 제13대 왕 선종, 제16대 왕 예종, 제17대 왕 인종까지 모두 5명의 국왕에게 10명의 딸을 시집보냈다. 예종 3년 이자겸은 둘째 딸 문경태후를 입궁시켰다. 그녀는 다음 해인 예종 4년 원자, 즉 훗날의 인종을 낳았으며 예종 9년 정식으로 왕비에 책봉되었다. 그러나 예종 13년 그녀는 24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다. 예종 17년 이자겸은 자신의 사위였던 예종이 사망하자 예종과 자신의 딸 문경태후가 낳은 아들 인종을 왕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다른 두 딸을 인종과 결혼시킴으로써 즉 인종을 두 이모와 결혼하게 함으로써 왕의 외조부이자 장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었다. 이자겸의 관직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판위병부사였다. 이는 이부와 병부의 최고 책임자인 판사라는 벼슬인데 이부의 판사가 되면 문신 관료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고 병부의 판사가 되면 무신 관료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게 된다. 따라서 이자겸은 모든 관리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한 고려 제1의 권력자였다. 이자겸은 자신의 거처를 마치 궁궐이나 정부 부처라도 되는 것처럼 의친궁, 숭덕부로 부르며 모든 정사를 마음대로 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라 불렀는데 생일에 절을 붙이는 것은 황제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자겸을 비롯한 인주이씨의 힘은 이처럼 엄청났다. 이자겸은 이제 왕위를 넘볼 수도 있었다. 강원도 원주의 법천사지에 있는 지광국 사탑비의 기단부에는 수많은 임금 왕자가 새겨져 있다. 지광국사는 이자겸 할아버지의 매제다. 당시 고려에는 18자 의왕설이 유행했다. 18자를 연결해서 쓰면 이자가 되는데 이씨가 왕이 된다는 도참설이다. 인주 이씨들은 이를 신봉했고 특히 이자겸이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소망으로 왕자를 가득 새겨 넣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하지만 지광국사탑비가 건립된 것은 선종 2년으로 이자겸의 전성기보다 약 40년 전이다.
따라서 이자겸 본인이 이를 새겼을 가능성은 적다. 다만 이자겸보다 앞선 누군가가 인주 이씨 집안의 야심을 표현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고려사에 따르면 이자겸은 이씨가 왕이 된다는 도참설을 믿고 반역을 도모하려고 떡 속에 독을 넣어 인종에게 올렸다. 하지만 이자겸의 넷째 딸인 인종의 왕비가 몰래 왕에게 일러주자 떡을 까마귀에게 던져주니 까마귀가 죽었다. 인종 제거에 실패한 이자겸은 다시 독약을 보내어 왕에게 바치게 하였으나 왕비가 사발을 들다 거짓으로 넘어진 척하고 독약 사발을 엎질러 버렸다. 이제 인주 이씨와 겨룰 수 있는 가문은 없었다. 이자겸은 물론 이자겸의 일가 친척까지도 권력을 이용해 재산을 늘렸다. 이러한 권력의 부패는 백성들이 재산을 빼앗기면서 피해를 보는 일로 이어졌고 다른 문벌 귀족은 물론 인종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이자겸은 자신을 지군국사라 칭했는데 인종에게 자신을 지군국사로 책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를 위해 인종이 자신의 집에 언제 와야 하는지 시간까지 강제로 정해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인종은 이자겸을 더욱 싫어하게 되었다. 14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인종이 18세가 된 인종 4년, 인종은 은밀하게 내시를 불러 이자겸과 척준경을 제거하도록 명했다. 자신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인 이자겸과 그의 최측근인 척준경의 숙청을 명한 것이다. 인종의 명을 받든 신하들은 곧 군대를 일으켜 궁궐로 향했다. 그리고 척준경의 동생 척준신과 척준경의 아들 척순을 살해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자겸과 척준경은 군사를 동원해 반격에 나섰고 현화사의 승려 300여 명도 합세해 궁궐을 포위했다. 가족들의 죽음에 분을 참지 못한 척준경은 궁궐에 불을 지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살해했다. 궁궐이 화염에 휩싸이자 인종은 후원으로 간신히 도망쳤지만 인종을 모시던 신하는 10여 명밖에 살아남지 못했다. 신변의 위험을 느낀 인종은 이자겸에게 왕위를 넘긴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자겸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수가 그 자리에서 고함치며 주상께서 비록 조서를 내리나 이공이 어찌 감히 그 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이자겸은 뜻이 저지되자 눈물을 흘리면서 조서를 인종에게 돌려주면서 말하기를 신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사오니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자겸이 꿈꿔왔던 왕위 찬탈이 이수의 발언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간 순간이었다. 이자겸이 인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자겸에게는 명분이 부족했다. 이자겸은 이미 부정부패한 모습을 자주 보였기에 그가 왕위를 사양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를 다시 권하는 지지 세력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인종이 먼저 이자겸을 공격하자 이자겸이 반격했으며 궁지에 몰린 인종이 왕위를 이자겸에게 넘기려 했으나 이자겸이 타의로 인해 이를 사양한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다. 사실 이자겸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먼저 반란을 일으켰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반격 과정에서 궁궐에 불을 지르고 인종을 핍박한 것 때문에 훗날 인종에 의해 반란으로 평가된 것이다. 인종은 비록 왕위를 뺏기지는 않았지만 궁궐이 모두 타버린 상태였기에 당장 살 곳이 없었다. 이자겸은 자신의 외손자이자 사위인 인종을 자신의 사저에 들어오게 하고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이자겸의 최측근 척준경은 곡주 사람으로 어려서 집이 가난해 무례배들과 어울렸다. 척준경은 윤관을 따라 여진과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예종 3년 윤관을 위기에서 구하는 공을 세웠다. 윤관은 척준경에게 내가 너를 아들처럼 대할 테니 너도 나를 아버지처럼 대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꼈고 척준경은 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그리고는 이자겸의 6째 아들 이지원과 척준경의 딸이 혼인하게 되었고
척준경은 자연스럽게 이자겸의 최측근이 되어 권력을 휘둘렀다. 인종 4년 이자겸의 셋째 아들 이지연의 종과 척준경의 종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이지연의 종이 척준경의 종에게 너의 주인은 임금이 있는 곳에 활을 쏘고 궁궐을 불태웠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 너 또한 관노로 정몰되어야 마땅하다 라고 말하며 척준경을 비난한 것이다. 소식을 듣고 분노가 치민 척준경은 화해하자는 이자겸이 요청해도 꿈쩍하지 않고 버텼다.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이 내용은 고려사의 종들의 싸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자겸이 척준경과 같이 궁궐에 불을 질러놓고는 모든 책임을 척준경에게 돌리는 분위기가 계속되자 두 사람의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에 틈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인종은 최사전을 통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척준경이 조금씩 설득되자 인종은 척준경에게 몰래 편지를 전했다. 오늘 군사들이 내 침전을 침범할 것 같다. 짐이 만일 해를 입는다면 이는 진실로 구덕의 소치다. 통탄알바는 태조께서 창업하고 선대의 상군들께서 왕위를 계승하여 나에게까지 이르렀는데 만약 역성혁명이 일어난다면 이는 짐 혼자만의 죄일 뿐 아니라 실로 재상과 대신들에게도 큰 수치가 되는 일이다. 그대는 잘 생각하여 도모하라. 이때 이자겸이 인종의 침전을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종이 어떻게 알았는지, 실제로 이자겸에게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인종은 척준경이 이자겸과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상황에서 명분을 주었다. 결국 척준경은 인종 편에 섰다. 척준경이 갑옷을 입고 부하들과 함께 인종을 호위하자 패배를 직감한 이자겸은 소복 차림으로 왕 앞에 나섰다. 이자겸과 그의 가족 그리고 측근들은 모두 유배가게 되었다. 인종에게 시집갔던 이자겸의 두 딸은 모두 쫓겨났다. 전라도 영광으로 유배간 이자겸은 그곳에서 말린 조기를 먹고 비록 유배 온몸이지만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에서 그 생선의 굴비, 즉 굽히지 않겠다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자겸은 끝까지 재기를 꿈꿨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종 4년 12월 이자겸은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다. 한때 반란의 주동자였지만 인종의 뜻에 따라 이자겸을 몰아내는데 큰 공을 세운 척준경은 공신이 되었다. 인종 5년 3월, 정지상은 작년 5월에 이자겸을 몰아낸 일은 한때의 공이지만 2월에 궁궐을 공격했던 일은 만세의 죄라는 내용으로 척준경을 탄핵했다. 탄핵된 척준경은 엄타도라는 성으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고향인 곡주로 옮겨졌다. 고려시대에는 유배지가 고향으로 옮겨지는 것을 귀양이라 해서 아주 엄한 형벌로 간주했다. 귀양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앞으로 더는 관직 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형벌이었다. 이자겸과 척준경을 모두 몰아낸 인종은 둘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도록 명했다. 흔히 이자겸의 난이라 하면 이자겸이 먼저 난을 일으킨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인종이 먼저 이자겸을 공격했다. 다만 인종은 자신의 선제 공격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사건을 이자겸의 난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고려는 개국 이후 제7대 왕 목종대까지 후족의 시대였고 제8대 왕 현종대부터 문벌 귀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문벌 귀족의 시대가 제17대 왕 인종대에 이르러 왕과 대표적인 문벌 귀족의 대립으로 모순을 드러낸 것이 이자겸의 난이다. 이때부터 고려 사회는 지배층 내부에서 분열을 거듭했다.